진수야, 여기서는 못 산다. 다시 가자. 이건 아니다. 제가 아버지를 여기다 버리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던 그 시작점, 아내가 떠나고 제가 설 자리를 잃어가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2입니다. 제 아내 순이의 장례식장은 유난히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내. 영정 앞에서 저는 정신을 놓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오가며 위로의 말을 건네도 제 귀에는 윙거리는 이명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더군요. 바로 제 아들 진수와 며느리 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아들 녀석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척하면서도 틈틈이 부조금함을 훑어보고 있었죠. 밤이 깊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두 사람이 구석진 자리에서 봉투를 정리하며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들어온 부조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어? 어림없어. 이자 맞기도 빠듯해. 아버지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아내를 보낸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돈 걱정부터 하는 자식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남은 안방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들 내외였죠. 진수 녀석은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다짜고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우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장 며칠 내로 큰 돈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며느리 혜진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거들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이들 보기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평생 일군 이 집은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거든요. 이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자식이 중내 사내하니 부모로서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 물음에 아들이 고개를 들며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주시면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아버님 편안하게 모시고 살고 싶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집을 내놓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놨더니 금방 팔리더군요. 아들 내외의 아파트는 꽤 넓고 번듯했습니다. 재집한 돈에 남은 금액으로 전세를 넓혀서 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방이라고 안내받은 곳은 현관 입구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려고 했는지 북향이라 햇볕도 잘 안 들고 냉기가 돌았죠. 아버님, 안방이랑 거실은 아이들이랑 저희가 써야 해서요. 이 방이 현관이랑 가까워서 드나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내를 모를 리 없었죠. 불편한 동거의 실체는 다음 날 아침부터 바로 드러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가 제 앞에 놓은 국그릇과 아들 앞에 놓은 국그릇의 내용물이 달랐어요. 아들 국은 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인데 제 국은 국물만 흥건했죠. 혜진아, 국에 건더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연세 드시면 소화 기능 떨어져서 고기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국물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이로워요. 그렇게 눈치밥을 먹으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올 날짜가 됐는데 통장 확인을 못해서 은행에 다녀오려고 했죠. 서랍을 열어 도장과 신분증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혜진아, 혹시 내 도장이랑 신분증 못 봤냐? 아, 그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내 물건을 가지고 있어? 이리다오. 아버님, 은행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연금 들어오는 거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래.
강원도 거기 땅값이 싸다고. 야, 근데 너무 오지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는 공기 좋은데 좋아하셔. 일단 알아봐줘.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제 친구가 강원도 인제 쪽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당분간 비워둔다고 하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물도 맑아서 요양하기 딱 좋대요. 저는 아들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고기만 열심히 뒤집더군요. 그래, 그럼아. 강원도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별장이 아니라 폐가였어요.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흙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죠. 아버지, 겉보기엔 좀 낡았어도 안은 튼튼하대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집. 아들은 트렁크에서 쌀과 라면, 박스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놨습니다. 진수야, 여기서는 못 산다. 다시 가자. 이건 아니다. 아버지, 며칠만 계셔보세요. 정 불편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데리러 올게요. 정말 일주일 뒤에 오는 거냐? 그럼요. 제가 아버지를 여기다 버리겠어요. 약속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아들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왔던 길로 사라졌죠. 산속의 정적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 밖에 무언가 서성이는 것 같아서 혹시나 멧돼지라도 들어올까봐 몽둥이 하나를 꼭 쥐고 벌벌 떨었죠. 날이 밝아오자 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집 뒤편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가 보니 낡은 호스에서 산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니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 물이 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좀비처럼 지냈어요. 전화기는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진 지 오래였고 아들이 온다던 일주일은 이미 지났죠.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지붕 여기저기서 빗물이 새서 방 안에 양동이며 그릇을 다 받쳐놔야 했죠. 천둥이 칠 때마다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놈들은 장례식이나 치러줄까? 그런 생각이 드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이대로 개죽음 당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산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고. 비가 그치고 날이 개자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널브러져 있던 낫을 집어들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절대 안 죽어. 여기서 안 죽어. 집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메우고 벽의 틈새를 막았습니다. 건설 현장 십장으로 잔뼈가 굵은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고치면 살만하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집 뒤편 덤불숲을 지나게 됐습니다. 칡넝쿨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낫으로 풀을 쳐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개의 장독대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지? 떨리는 손으로 장독 뚜껑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퀴퀴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된장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짜지만 깊은 감칠맛이 혀끝을 감돌더군요. 주인 양반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날 저녁 묵은 된장을 한 숟가락 퍼서 나물국을 끓였어요. 소금으로만 간을 하던 밍밍한 국과는 차원이 달랐죠. 뱃속 깊은 곳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그 맛에 저는 밥 한 공기를 깨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생전의 보약이 따로 있나? 제철 음식에 정성 들이면 그게 보약이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기관지에 좋다는 도라지, 기력 회복에 그만이라는 더덕, 그리고 구수한 맛을 내는 둥글레까지. 산에서 캔 귀한 약초들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바짝 말린 뒤 가루를 내어 된장에 섞어봤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기막힌 황금 비율을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이란 로또 당첨보다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을 잃은 등산객 4분이 제 집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원한 물과 함께 제가 만든 된장찌개에 밥 한 술을 대접했죠. 어머, 이거 무슨 맛이야?
짭짤한데 끝맛이 달고 그리고 입안에 싹 도는 이 향은 뭐예요? 사장님, 이거 진짜 파는 거 아니에요? 밥도둑이 따로 없네. 그분들은 빈 반찬통이며 물병에 된장을 꽉꽉 채워 가시더니 10만 원을 마루 위에 딱 놓고 가셨습니다. 그 돈 10만 원. 자식에게 버림받고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 후 제 오두막은 등산객들 사이에서 숨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장을 더 담그기 위해 읍내 장터에 나가 콩을 사들이고 산을 더 부지런히 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마가 시작되던 7월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게 시커멓게 변하더니 오후가 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오후 늦게쯤 되었을까요? 빗소리 사이로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으아! 사람 살려! 저는 본능적으로 우비를 걸쳐 입고 손전등과 지팡이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에서 200m쯤 올라갔을까요? 큰 바위 아래쪽 낭떠러지 부근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리가 바위 틈에 낀 채 흙투성이가 되어 신음하고 있더군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지렛대 원리로 바위를 들어 올렸고 그 남자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좀 드셔보세요. 뜨거운 게 들어가야 삽니다. 제가 급하게 끓인 된장죽을 먹은 그 남자는 눈을 크게 뜨더니 허겁지겁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은인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인 태평푸드의 윤 회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검은색 최고급 세단 승용차 5대가 줄지어 제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이 내렸습니다. 박 선생님, 저 왔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그는 직원들을 시켜 제가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을 종류별로 다 꺼내오게 했습니다. 전문 장비로 염도랑 당도를 측정하고 연구원들이 신중하게 맛을 보게 하더군요. 회장님, 이거 대박입니다. 기존 시판 제품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걸 상품화하면 프리미엄 시장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윤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태평푸드랑 손잡으시죠? 선생님의 이 제조법과 박영수라는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봤어요. 계약서였어요. 거기에 적힌 계약금이며 로열티 조건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오두막 주변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태평푸드 측에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폐가였던 제 집은 옛 모습을 살려 황토와 원목으로 튼튼하게 리모델링했고 그 옆에 최신식 위생시설을 갖춘 전통 발효실과 저장고를 지었죠. 몇 달 뒤 드디어 첫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이름은 박영수의 산약 초된장. 검은색 고급스러운 항아리 모양의 용기에 담겨 있었고 포장지에는 제가 장독을 닦으며 웃고 있는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었죠. 윤 회장의 초대로 강남의 유명 백화점 식품 런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던 제가 맞춤 양복을 입고 서울에 갔죠. 이거 없어서 못 판대요. 한 달 기다려서 겨우 샀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윤 회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 라운지에서 윤 회장이 제게 통장을 건넸어요. 확인해보니 10억 단위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혜진아, 진수야, 보고 있냐? 너희가 버린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다큐멘터리 방송이 나가는 날 마을 회관은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제법 그럴싸해 보이더군요. 개량 한복을 입고 장독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이 영락없는 장인이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태평푸드 본사 전화통에 불이 났대요.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건 예사고 백화점 매장에서는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대박입니다. 1차 생산 물량이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지금 예약 대기자만 5만 명이 넘어요. 통장 잔고는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저 혼자 호의호식하는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그런 재단이요. 이름은 나눔의 셈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동안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나락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제가 집을 팔아 갚아준 돈으로 급한 빚을 치르고 제 도장을 훔쳐 연금을 가로채 생활비로 펑펑 쓰던 그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순식간에 바닥이 났대요. 아들 진수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방이면 된다며 여기저기 빚을 내서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가 반토막, 아니 10분에 한 토막이 나버렸고요. 며느리 혜진도 주제 파악 못하고 강남 엄마들 모임에 나가서 명품 옷이며 가방을 할부로 긁어대다가 카드 돌려막기에 늪에 빠져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결국 그 넓고 번듯하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빼어 빚을 메꾸고 서울 변두리의 좁은 빌라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쌀이 떨어져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그들은 제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재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저거 아버지 아니야?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산골에 버려졌는데 어떡해? 저게 다 뭐야?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을 거예요. 박영수 된장, 박영수 재산, 박영수 대표. 여보, 당장 가자. 가서 빌면 돼. 손주들 앞세워서 가서 하라. 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고 울고불고 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어. 그들은 당장 짐을 쌌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검은색 그랜저를 빌렸더라고요. 드디어 그들의 차가 인제군 산골짜기 제 제조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폐가가 아니었죠. 으리으리한 한옥 정문이 서 있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대형 모니터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아들과 며느리, 1년 전보다 훨씬 늙고 표독스러워진 얼굴이었죠. 비서실장 가족이라니요. 저 사람들은 예약 없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안 받는다고 하세요. 돌려보내요. 아들은 대문 밖에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며느리도 경비원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대표님이 만나기 싫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시위를 하듯 버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안에 계시는데 나쁜 비서들이 못 만나게 해요. 아버지가 치매기가 좀 있으신데 저 사람들이 재산 가로채려고 우리를 막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앉아라. 제 목소리는 건조하고 낮았습니다. 아들은 멈칫하더니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고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옆에 앉더군요. 걱정을 했다. 너희가 내 전화번호 차단한 건 잊었나 보구나. 그리고 내가 묵던 오두막에 한 번이라도 와봤냐? 차 타고 4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걱정을 했다고.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군요. 됐다. 핑계 듣자고 부른 거 아니다. 시간 없으니 용건만 말해라. 왜 왔냐? 아버님 용건이라뇨? 가족끼리 무슨 용건이 있어야 보나요?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모시러 왔다? 1년 전에는 나를 짐짝처럼 버리더니 이제는 돈 냄새가 나니까 모시고 싶어졌나 보지.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자식한테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세요? 그래, 너희는 패륜했다. 진수야, 내가 나를 그 쓰러져가는 폐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내려놓고 갈 때 내 눈빛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잘 들어라. 너희가 나를 버린 그날 너희 아버지 박영수는 죽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태평푸드 파트너이자 사업가 박영수일 뿐이야. 나는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아버지, 핏줄이 어디 가요? 법적으로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요. 소송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 꿈 깨라. 나는 이미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다. 내 전 재산은 사후에 전액 나눔의 샘재단에 기부한다. 너희한테 갈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보안팀장과 경비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람들 끌어내요. 업무 방해랑 협박으로 경찰에 넘기고 다시는 내 눈에 안 띄게 해요. 경비원 2명이 아들과 며느리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 이거나.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들은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 갈 곳 없는 그들이 흘러들어간 곳은 결국 서울역 지하도였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이 찍어온 사진을 보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떡진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명품만 고집하던 며느리는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사이즈도 안 맞는 낡은 패딩을 걸치고 신문지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제 책상 위에 꼬깃꼬깃한 편지에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아니 대표님. 염치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춥고 배가 고픕니다. 제발 밥 한 끼만 먹게 해주세요. 편지 곳곳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차 대기시키세요. 서울로 갑니다. 서울역 지하도는 냄새나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이 있다는 구석 자리로 갔어요. 박스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칸막이 안에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덜덜 떨고 있더군요. 아, 아버지. 아들은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기어와서 제 구두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일하겠다고 했지?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고 했지? 네네. 뭐든 할게요. 똥을 풀라고 해도 풀게요. 제발 따뜻한 곳에서 밥만 먹게 해주세요. 좋다. 기회를 주마. 난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 공장의 일용직 노동자로서 주는 기회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비서실장을 시켜 사이렌을 울려 그들을 깨웠습니다. 기상, 작업장으로 집합. 저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일할 신입 일용직들이다. 이름은 김진수, 이혜진. 내 아들 며느리라고 봐주는 거 없다. 똑같이 부려먹어라. 일 못하면 밥 주지 마라. 아들이 해야 할 일은 얼음장 같은 지하수에 콩을 씻고 40kg짜리 젖은 콩 가마니를 나르는 일이었죠. 며느리는 매주 띄우는 황토방에서 곰팡이를 닦아내고 매주를 뒤집는 일을 해야 했어요. 야, 김씨. 눈 똑바로 안 떠. 콩 다 쏟았잖아. 너 오늘 일당에서 깐다. 점심시간 식판에 담긴 건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하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밥이 달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망갈 줄 알았던 그들은 의외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한 달이 꽉 차던 날 월급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받아라. 이번 달 너희 일당이다. 200만 원 남짓한 돈이 든 누런 봉투였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아버지. 며느리도 봉투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죠. 제가 번 돈이에요. 남의 돈 훔친 게 아니라 제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요. 그들은 그 돈의 대부분을 아이들 있는 시설에 보내고 남은 돈으로 내복 2벌을 샀다고 하더군요. 제 것 하나 그리고 죽은 제 아내, 즉 어머니 영전에 올릴 것 하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월급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진수입니다. 혜진이랑 같이 왔어요.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알면 됐다. 깨달았으면 됐다. 일어나라. 밥이나 먹자. 저는 그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제가 만든 산약초 된장에 아들이 좋아하는 두부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버섯을 듬뿍 넣은 찌개였죠. 아버님, 찌개 맛이 너무 따뜻해요. 엄마가 해준 맛 같아요. 그래, 이게 가족 밥상이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제 오두막 마당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죠. 저는 이제 회장님도 대표님도 아닌 그냥 박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주말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찾아와 일손을 돕는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 콩 골랐어요. 할아버지, 냄새 좋은데요? 손주들이 제 품에 안기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깨웁니다. 사람들은 제가 돈방석에 앉아 인생 역전했다고 부러워하지만
제 진짜 성공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길 잃은 자식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돈보다 귀한 땀의 가치를 가르쳐준 것, 그리고 다시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게 된 것. 그게 진짜 제 인생의 대역전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70 넘은 노인이 되어서야 진짜 봄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직원 숙소에서 지내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 빚을 갚아가고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겠다며 적금도 들었대요. 어느 날 저는 진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수야, 너 정말 여기서 계속 일할 거냐? 힘들지 않으냐? 아니요, 아버지. 오히려 보람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1년 전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느리 혜진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원 식당에 들렀는데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고 있더군요. 혜진아, 내가 식당을 맡았다고. 네, 아버님. 제가 밥 굽는 서러움을 아니까요. 직원들한테만큼은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고 싶어서요. 그녀가 푸는 밥그릇마다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도 건더기를 듬뿍 넣어 국물이 자작하게 끓였고요. 혜진 씨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직원들의 칭찬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3월 어느 따뜻한 주말,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설에서 데려온 손주 준호와 지은이었죠. 애들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할아버지. 두 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1년 반 만에 본 손주들은 많이 자라 있었어요.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 지은이는 1학년이 됐더군요.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시설에서 밥은 잘 먹었냐? 네.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산도 있고.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뭐예요? 저건 장독대란다. 할아버지가 된장을 담그는 항아리지. 와, 신기해요. 저도 만들어 볼래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아버지, 애들 여름방학 때 여기서 지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랑 같이요. 아이들한테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자.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다 같이 지내면 되지.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손주들이 짐을 싸들고 왔습니다. 저는 오두막 옆에 작은 방 하나를 더 지어뒀죠. 아이들이 지낼 방이었습니다. 와, 우리만의 방이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짐을 풀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애들아, 일어나라. 할아버지랑 산에 가자. 응. 할아버지, 너무 일찍 일어나요. 농사는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란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준호야, 이게 도라지란다. 뿌리가 깊어서 조심조심 캐야 해. 자, 너도 한번 해봐. 할아버지,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천천히 부러뜨리지 않게. 지은이는 나무를 뜯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쑥이죠?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오, 우리 지은이 똑똑하네. 맞아, 그게 쑥이야. 오후에는 공장 마당에서 콩을 골랐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소쿠리를 들고 저를 따라했죠. 할아버지, 이 콩은 왜 버려요? 저건 벌레 먹은 거란다. 장을 담그려면 좋은 콩만 골라야 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맛있는 장이 되지. 할아버지, 저도 정성껏 할게요. 저녁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다 같이 별을 봤습니다. 와, 별이 진짜 많아요. 그래, 도시에서는 이런 별 못 보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다. 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8월 말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희 제조장이 생기면서 마을 경제가 살아나자 감사의 뜻으로 축제를 여는 거였죠. 박 대표님, 이번 축제는 대표님 덕분입니다. 저희 마을이 살았어요. 이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무료로 대접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도와줄게요. 준호와 지은이도 앞치마를 두르고 밥그릇을 나르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박 대표님 손주들 참 착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할아버지 닮아서 부지런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국악 공연, 마술쇼, 그리고 노래자랑까지. 아버지, 저희도 뭔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진수와 혜진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그대여. 힘들 때 손 내밀어준 그대여. 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노래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우세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눈에 먼지 들어가서 그래. 거짓말. 할아버지 우는 거 맞죠?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데? 제가 직접 된장을 담가보고 싶어요. 아버지 방식을 배워서 제만의 장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저는 아들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담그는 건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단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자연의 시간에 맡겨야 해.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콩을 씻고 메주를 띄우고 정성껏 장독을 관리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아들이 담근 첫 장이 완성됐습니다. 아버지, 맛 좀 봐주세요. 저는 숟가락으로 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아직은 깊이가 부족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잘했다. 첫 장치고는 훌륭해. 계속 연습하면 너만의 맛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윤 회장이 다시 제조장을 방문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윤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지요? 선생님, 아드님이 요즘 장 담그기를 배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 회사에서 2세대 장인 프로젝트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2세대 장인이요? 네. 박영수 대표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들, 이런 스토리로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수 녀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 3년은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3년 후를 기약하죠.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며느리 혜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일하며 쌓은 레시피들을 모아 요리책을 만들기로 한 거죠. 아버님, 저 요리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목은 장독대 옆 밥상으로요. 아버님 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장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지. 혜진은 매일 새로운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된장 파스타, 된장 리조또, 된장 드레싱, 된장 쿠키까지. 아버님, 이거 한번 맛보세요. 된장 초콜릿 케이크예요. 된장으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된장의 짭조름한 맛이 초콜릿의 단맛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냈죠. 오, 이거 괜찮은데? 신기하네. 6개월 후 혜진의 요리책이 출간됐습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던 거였죠. 박영수 대표의 며느리가 직접 알려주는 된장 요리 백선.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요. 준호와 지은이는 매 방학마다 강원도에 왔습니다. 이제는 제법 일손도 되더군요. 중학생이 된 준호는 장 담그는 과정을 자유연구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선생님이 할아버지 장독대 사진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오, 그래? 우리 준호 자랑스럽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지은이는 장래 희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전통 음식 만드는 사람이 될래요. 좋지. 할아버지가 열심히 가르쳐 줄게. 나눔의 샘 재단은 점점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독거노인 무료 급식,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농촌 일손 돕기, 전통장인 지원 사업까지. 어느 날 재단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총 5,0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지원했고 3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갑시다. 그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며 찾아온 거였죠. 할아버지,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 고등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학생은 졸업 후 재단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끔 어지럼증이 느껴졌죠. 아버지, 병원에 가보세요. 걱정돼요. 진수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약 드시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좀 줄이세요. 제가 다 할게요. 괜찮다. 아직은 할만해.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예전처럼 산을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장독을 닦다가도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넘겨줄 때가 됐다고. 진수야, 이제 내가 장인 자리를 이어받아라. 아버지, 아직 제가 부족한데요. 아니다.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 내 역할은 조언자가 되는 거야. 2년 후 윤 회장과의 약속대로 2세대 장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진수가 담근장으로 새로운 제품 라인이 출시된 거죠. 김진수의 젊은 장맛. 제품명에는 박영수 장인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시 기념 행사장에서 진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버려졌던 산골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저도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이 장에 담았습니다. 진수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75번째 봄이 왔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수 내외 손주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마당에 큰 상을 차리고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찌개, 진수가 담근 장으로 만든 쌈장, 혜진이 만든 전과 나물들. 자, 건배. 모두가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대표님, 저희한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모든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해질녘 손주들과 함께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지은아. 할아버지가 하나 알려줄게. 뭐예요, 할아버지? 인생은 장 담그는 것과 같단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여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깊고 맛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인생 살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저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려졌던 산골 폐가에서 시작된 제 인생 역전. 그건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것, 그들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것, 그리고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제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았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강원도 산골, 장독대 옆.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에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영수 할아버지였다면 자식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셨을까요? 돈보다 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인생 역전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삶이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으로 다가가는데 도움이 됩니다.